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나토 정상회담 참석차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오랜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 규모가 2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경제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 이와 맞물린 금리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까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집중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선언이 됐는데요. 여기에 뭐가 담겼나 보면 세 개 분야 지원 협력 패키지가 담겼습니다. 안보 분야, 인도 분야, 재건 분야까지인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박상인 교수님? 네,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 뭐 액수는 추정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건의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서구에서 서방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거는 러시아 자산들 동결된 것들을 쓰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종결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쉬운 대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소유럽 국가들이 과거에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샬 플랜이라든지 그 이후에 소유럽 국가들이 동유럽에 문제가 있었을 때 도와줬던 그런 당시하고 비교해 볼 때 경제적인 여력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도 보면은 안보, 인도, 재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보라는 게 전쟁 관련된 물자들 지원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인도라는 것은 그 외에 비전쟁적인 지원들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여를 하는가에 따라서 재건 사업에 대한 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만약에 이런 기여가 충분치 않은 나라들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때는 아마 그 나라에서 원조 같은 식으로 돈을 받은 걸로 재건 사업을 하는 식으로 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이게 뭐 중동 붐이라든지 그런 경우라든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재건 때 같이 아주 좋은 기회다. 또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라고 속단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2의 마션 플랜에 비견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각국의 지금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 그래서 그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라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1902차 세계대전 끝나기 직전에 마샬 플랜은 그 기본 발상이 뭐였냐면 유럽이 전쟁으로 다 깨졌거든요. 승전국도 깨졌어요.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이 다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기긴 했는데 유럽이 경제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미국 경제도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유럽을 도와줘서 결국은 우리가 득보자 하는 게 마샬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마샬 플랜도 사실은 그 마샬이라고 하는 그 원수가 군인인데 총사령관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생각했던 그 돈보다도 국회에서 막 깎이는 바람에 사실 이게 흘러가면서 많이 이제 좀 퇴색되기도 했고 그 후에 또 이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장관인가 이 사람이 또 같은 생각으로 유럽을 도와줘야만 그게 결국은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샬 플랜이나 이 영 플랜은 기본적으로 쟤를 도와줘야 미국이 산다. 결국은 방점이 미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안보 이 문제는 뭐 물론 뭐 방위 산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이거 뭐 우리 마음대로 뭐 물건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미사일도 못 만드는 입장이잖아요. 예, 예. 기껏 해봐야 뭐 이제 뭐 탄약 정도일 텐데 저는 그래서 안보 쪽에서 협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크게 뭐 방위 산업의 수출에 크게 기여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는 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인도적인 거는 뭐냐면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인도적인 지원은 그냥 돈 안 받고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실익으로 보면 이게 뭐 크게 실익이 될 건가 하는 의문이 있고 이제 딱 한 가지 남은 게 돈이 될 만한 게 예. 결국은 재건이거든요. 재건 사업이 그 우크라이나가 뭐 그 얼마가 들어갈지는 뭐 지금 월드뱅크는 뭐 한 4천억 달러, 우크라이나 스스로는 7천억 달러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만 있냐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뭐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대로 앞으로 10년 동안 7,500억 달러가 든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그 전체 인프라에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잡아야 전 10% 못 잡는다고 보거든요. 그럼 10%는 얼마냐? 750억 달러예요. 750억 달러가 작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매년 전체 사업 규모의 예. 10억 달러 10%만 우리가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네. 계산 틀렸습니다. 10년에 7,500억이니까 1년엔 750억이고 1년 750억에 10%를 우리가 따온다고 하면 70억이거든요. 예. 그럼 1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에 들어가서 따올 수 있는 공사를 10%만 하면 우리가 70억 달러인데 예. 이게 우리 1년에 해외 투자하는 직접 투자가 작년에 700억 달러였거든요. 직접 투자가. 예. 거기에 비하면 이게 생각만큼 저는 이게 우리 경제에 큰 저는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첫 술에 배부르려고 생각하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게 제 포인트고 예, 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한 10년, 15년을 놓고 보면 전 세계에 그동안에 그 러시아가 차지했던 또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과거 공산주의 세계가 앞으로 이제 서구 세력하고 대단한 긴장 관계로 갈 텐데 그 핵심에 이제 그 최전선에 우크라이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앞으로 서구 세력, 서방 세력과 러시아, 중국과의 어떤 대립 각도에서 봤을 때 한국의 어떤 경제 활동을 넓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우크라이나다. 예, 따라서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다음에 조지아,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키르기즈스탄이라든지 중동아시아, 과거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에게 한국이 여러 가지 원자재나 또는 여러 가지 생산 자재나 설비나 또는 인프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다 예, 그런 예. 차원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봐줘야지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우리가 뭐 포도송이를 몇 톤 우리가 따먹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예.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결국은 좋지 않을 거다. 길게 보자. 알겠습니다. 예, 뭐 오늘 우리 대표 뭐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던데요. 그게 바로 이 재건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요즘 예. 뭐 나온 것처럼 SOC 관련된 사업이 예. 제일 크겠죠. SOC 사업, 뭐 공항이라든지 지금 현대건설 이야기 나오는 거, 그다음에 삼성에서 도시 쪽 재건하는 문제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들, SOC 인프라 사업들이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갈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많죠. 산업단지도 있고, 뭐 에너지라든지 또 방산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예. 앞에서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여기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을 줬느냐를 가지고서 네네. 사업들을 나눠줄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원조를 주고 우리 기업이 그 원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시기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그리고 이제 원조 준 것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회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과거에 그 러시아한테 우리가 원조를 주고 사실 돈을 못 받아서 물품으로 돌려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국가 경제 전체로 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회의적이고요. 우리 이거 세금으로 원조를 주고 개별 기업은 그 돈을 기초로 해서 수주해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잘못하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신 교수님 말씀하신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은 이미 우리가 뭐 광물이라든지 자원 외교 MB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부패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그 부분도 저는 바뀔 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조금 더 너무 이걸 뭐 이게 몇 천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실속이 있는 사업인지 봐야 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마샬 플랜이 나오기 전에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전승국이었던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배상을 시켰어요. 그 결과로 해서 히틀러가 나왔다는 반성을 해서 마샬 플랜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패전국이었던 독일, 일본 재건을 도와줬던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러시아 자산 동결된 걸 가지고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수고하는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안정화시키고 너무나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의 비용을 누가 댈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 그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서 차분히 대응을 해야 될 문제지. 이게 뭐 갑자기 무슨 뭐 황금 광산을 찾은 것 같은 식으로 요란을 피울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경제 이슈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였죠. 기준금리를 3.5% 현재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상황을 우려했는데요. 참 한은으로서는 뭐 가계부채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또 여전하단 말이죠. 고민이 또 앞으로 어떻게 금리 정책을 가져갈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면 가계부채가 뭐 조금 있으면 2,000조 되는데 그 2,000조 때문에 나라가 꼭 망가질 것 같이 언론이나 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저는 가당치 않다. 2,500조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2,500조가 된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소비가 죽거나 뭐 이래가지고 망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나라의 어떤 금융 시스템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위험을 과장하는 거는 저는 그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계부채가 이렇게 커진 게 누구냐는 거죠. 그게 어느 정부 때냐는 거죠. 그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얼마나 커졌냐면 5년 동안에 500조 이상 커졌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370조 정도, 이명박 정부 때 300조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문재인 정부 때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늘어나게 만든 장본인이 한국은행이에요. 그때 아주 발벗고 금리를 낮췄거든요. 발벗고 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부동산 버블이 왔고 그다음에 폭발적으로 가계부채가 커졌고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원죄는 한국은행의 저금리에 있다. 따라서 자꾸 가계부채에 대해서 하는 총재가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 원죄는 본인한테 있다는 걸 좀 스스로, 물론 이창용 총재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 총재 이전 총재지만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원칙적으로 한은에 있다. 그리고 그때 과도하게 유동성을 남발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부동산에서 놀다가 그다음에 부동산이 좀 침체가 되니까 야 이게 어디로 갈까 지금 막 망설이고 있는 이런 와중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국은행이 이 가계부채를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 저는 아니 하는 법 어디에도 가계부채를 한국은행이 걱정해라라고 하는 가짜도 없어요.
한국은행은 뭐를 해야 되냐? 물가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지난 한 2년 동안 가만 보면은 제롬 파월은 그냥 마이크만 들이대면 우리는 물가 2% 법에 적혀져 있다. 우리는 죽어도 2%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는 이 총재는요. 2% 이야기를 한 번도 제가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 이야기냐? 물가는 3%가 되어도 좋고 4%대가 되어도 별로 상관 안 하겠다는 뜻.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때? 뭐 못 올리는 건지 안 올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도 안 올렸잖아요. 예. 지금 벌써 금년 1월서부터 지금 계속 안 올리고 있잖아요. 네 번째 동결이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도대체 한국은행이 저는 받지 말아야 된다. 물가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금년에 3.5%를 예상한다고? 아니 아주 조금 더 죄송함이 없어요. 2%를 잡겠다고 법으로 돼 있는데 3.5% 만들어 놓고도 조그만한 어떤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엉뚱하게 가계부채를 이야기하는데 가계부채를 늘린 사람이 누군데 금리를 그렇게 낮춰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돈을 빌리게 한 장본인이 한국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을 볼 때마다 저는 좀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지금 규모 걱정할 만한 규모가 아니다라고 하나 지적을 해주셨고 하는 가계부채 자꾸 명분으로 내세우지 말라는 지적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가계부채가 우리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 신세동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측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총량만 가지고서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계가 부채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같으면 대부분의 한 6분의 5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죠. 근데 이 주담대를 했다는 거는 다른 면의 가계 입장에서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보다 자산이 예. 충분히 크다면은 부채 상환 능력과 또는 자산이 충분히 크다면은 사실 그 부채 절대적인 크기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때 주담대 늘어나면서 부채는 늘어나지만 사실 자산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가계 부채가 주담대 가계 부채가 상환 능력이라든지 자산보다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는 거시 안정성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신 교수님과 기본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주택 대출에 대한 금융 규제를 많이 하죠. 대출 비율에 대해 소득이라든지 예. 가격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이 모기지 제도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한 10%를 다운페이하고 90%를 모기지로 대출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기지는 대출이 정확히 아니에요. 그 모기지를 다 갚을 때까지 주택 소유권이 은행에게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로 안 잡혀요, 사실. 그런 좀 제도의 차이점 때문에 가계부채 통계의 차이점들이 좀 있다는 거. 예. 그것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한 주택값이 10%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언더 더 워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팔아서 그걸 청산하는 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클로저라는 게 생겨서 금융위기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모기지 제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금융 불안 요인을 우리가 안고 가는 게 돼요. 중산층을 위한 제도지만.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그런 제도가 아니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낮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 이상 떨어지더라도 미국 같은 포클로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너무 지나치게 미국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얼마가 늘어났느냐보다 연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고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나 물가를 주로 하지만 거시 안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는 뭐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 교수님 그 가계부채
하늘 잡고 돌먹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관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이에요. 한국은행 자료에 네네, 한국은행 보고서입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면 DSR 적용 예외에 지금 좀 열어두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대상을 좀 축소해야 된다. 가계부채 줄이려면 이 내용이 골자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은행이 할 일이죠. 그건 은행이 할 일이고 한국은행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올려야 되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올리면 사실은 기준금리를 2021년인가요? 8월서부터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미국보다 몇 걸음 앞장서서 올렸잖아요. 예. 그 올리는 바람에 상당 부분 우리가 주택시장의 버블도 가라앉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것도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5%가 적절하냐? 예. 여기서 한국은행이 브레이크를 밟고 스톱할 때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이 진정으로 물가를 잡는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 맞다나 거시경제를 한국은행이 굉장히 안정을 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이것 때문에 거시경제가 무너질 정도는 아직 아니니 제 포인트는 기준금리를 좀 올려라. 예. 안 올린다. 계속 안 올리고 문제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올릴 때 안 올리고서 이제 와가지고는 뭐 DSR을 우째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기 쉬운 말로 자기의 책임을 저는 그 회피하는 것이다. 저는 한국은행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때 올리는 것이 가계부채도 잡고 부동산 폭등도 막고 한국의 금융시장의 안정도 막고 아주 다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앉아가지고 정치 눈치를 보면서 야 요거 올리면 또 정부나 또는 뭐 국회에서 뭐라고 할까봐 올리지도 못하고 뭐 내리는 건 더 어렵겠지만 저는 눈치를 한국은행이 보고 있다. 저 눈이 세 개인 것 같아요. 앞에 두 개 있고 뒤에 한두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눈치를 많이 본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파월보다도 못하다. 파월도 지금 상당히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네. 파월보다도 지금 한국은행 검토위원들은요 진짜 저는 식사를 한 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 인상의 배경에는 조금 전에 이제 뭐 주요국들이 올리는 그 분위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가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가도 공공연하게 그러잖아요. 예. 지난달에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지금 뭐 기존적으로 그 근원 물가가 지금 거의 뭐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3.5%를 아주 죄책감 없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분노를 느낀단 말입니다. 예. 3.5%면요 우리 실질 소득이 3.5% 깎이는 이야기잖아요. 5천만 국민의 실질 소득을 3.5% 깎아 먹으면서도 조금의 그 죄책감도 없이 2% 또는 2% 아래로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올려야 할 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저는 한국은행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올려야 될 때 지금 올릴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정부가 굉장히 지금 딜레마 상황에 있죠. 그러다 보니 일관성 없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 관리를 정책 목적에 최우선을 둬야 되는 게 맞고 우리 근원 물가가 작년 한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4%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뭐 농수산물 가격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변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근원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잡는 게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는 4%를 1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근원 물가 4%를 낮추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한국은행이 제일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물가를 금리를 올리고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면 회피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은행에서.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 한국은행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게 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나 정부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죠, 아무래도. 예, 예. 금리 올리게 되면은 가계대출 비중이 큰데 금리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그만큼 위축될 거라는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부동산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건데, 지금 이제 하락 국면에 있는데 금리를 올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역전세난 문제도 있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PF 대출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역작용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지금 이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원 물가를 안 잡고 방치하는 식으로 갔을 때 어떤 우리가 비용을 치를 것인가라는 거하고, 그거를 위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또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가를 비교 형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뭐든지 예, 좋지 않은 예, 건데 예. 이 좋지 않은 걸 비교 형량해야 되는 책무를 한국은행, 그러니까 정부가 있어요. 근데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자기들 편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편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무책임하게 지금 정책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일관성 있게 좀 임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국민들 그리고 경제 주체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겁니다. 예, 예. 우리는 사실 70년대, 80년대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은 인플레이션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큽니다. 그 경험 이후에. 근데 우리는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었지만 크게 느끼질 못했어요. 근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정말 인플레이션 같은 국면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간다면 그런 것들을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이 풀타임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계시는데 고민을 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경제당국, 예. 기재부라든지 금융위 관료들과 토론을 해서 국민들에게 일관된 소리를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들 입장에서 유리한 이야기만 끄집어내서 책임 돌리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예,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해 주시죠. 보태면 아까 전에 예. 그 대출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금리 외에 또 효과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저기 여러 가지 우리 논문들이나 연구에서 보면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말고 부동산 문제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라는 입장이고, 또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는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출 규제를 풀어줘서 부동산 경기를 키우겠다라는 예. 상반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 편할 대로 입장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신 교수님.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죽는다.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계의 부채가 한 1,800조 뭐 그 정도 돼요. 근데 가계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빚보다도 금융 예금 규모가 더 커요.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빚이 많은 사람들의 빚 부담은 커지지만 예. 예금 수입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저는 금리 상승이나 하락은요, 소비에는 중립적이다. 그걸 다 감안을 하면 자꾸 그 대출만 생각하고 올릴 때 뭐 내수가 불안해져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이다. 좀 우리가 중립적으로 좀 보자. 저는 그래서 특히 언론에 나와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빚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금이 늘어나서 소비에 진작되는 부분도 있다. 이걸 이렇게 해줘야 저는 밸런스가 맞는 이론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금리 상승과 하락은요, 내수하고는 전 관계가 거의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서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가계부채 위기 상황이고 추경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추경이 어떤 추경이냐는 거죠. 지금 세수가 굉장히 쪼그라드니까 연말 가면 거의 뭐 계획에 대비해서 5, 60조, 그것도 하반기 가봐야 알아요. 50조, 60조 이상의 세수가 감소가 되면
그 지출을 좀 줄이자 하는 감액 추경도 가능한 거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이 감액 추경을 하자고 하면 저는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감액 추경이라면은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돈을 더 뭐 국채를 발행하든 뭘 해가지고 뭐 돈을 더 풀자라고 하는 그런 추경이라고 하면 저는 예. 정부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저는 논의가 맞다. 저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좀 줄이자라고 하는 추경은 저는 찬성. 근데 뭐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여러 가지로 취약계층이 어려우니까 그거다가 돈을 더 풀자. 그를 위한 추경이라고 하면 이미 그 부분은 연초에 예산 잡을 때 다 그런 부분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마련됐기 때문에 예, 그 예. 부분은 저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감액 추경 찬성. 그다음에 지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지출 예, 확대를 위한 빚내는 추경, 추경. 빚내는 추경은 불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빚내는 추경은 안 한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단계에서 대규모 추경을 해서 소비를 진작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 조금 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국면은 그런 국면은 아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대규모 추경을 하면은 금융 정책에서 금리 정책하고 사실 엇박자가 나게 되고 그래서 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 교수님이 앞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부가 예산 잡은 거를 상반기에 거의 다 많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 추경은 거의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돈을 땡겼었고 그러면 나중에 감액 추경한다면은 정말 꼭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들을 깎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생기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서 취약계층들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좀 꼼꼼하게 한번 기재부가 뭐 도대체 이게 예산 지금 아무래도 채권 발행 같은 거 해서 국가 채무가 늘지 않고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고 추경도 안 한다 그러고 뭐 하여튼 도대체 안 한다는 소리만 계속하고 아니다는 소리만 하는데 예. 정말 세수 재축의 결과를 빨리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정말 취약계층들을 우리가 볼 때 필요한 거 이거는 꼭 조금 더 할 거는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세수 펑크 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메꿀 수 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추경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 건전성 나빠지게 그렇게 감세 정책을 작년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예. 정말 그게 걱정이 되면은 종합부동산 공정시장 가액들을 2018년 수준인 80% 그때부터 해서 95%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60%나 낮췄거든요. 이거를 최소한 80% 수준으로 돌려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리고 내년에 좀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세했던 부분을 최소한 원상복귀시켜서 세수를 확보해야지 재정 건전성 이야기할 낯이 있습니다. 아니 그 돈 안 쓰는 거는 재정 건전성이고 세금 깎아주는 거는 재정 건전성 지키는 거 아니라는 식의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 건데 어차피 돈 쓰는 거나 세금 깎아주는 거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특히 이제 부자라든지 대기업 감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이야기만 자꾸 반복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